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네. 아베 총리 이렇게 단독샷으로 키워주기도 했는데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게 참의원, 중의원, 네. 그다음에 또 절반은 남겨놓고 절반만 뽑고 뭐 이러니까 좀 복잡해서 일단 의원 선거제도는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중심제 네.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은 영국처럼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예. 그러니까 참의원, 중의원이 있죠. 그래서 힘은 중의원이 더 셉니다. 예. 세지만 이제 참의원도 그 중의원의 결과를 가지고 참의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헌법 개정 같은 거는 중의원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다음에 국민 투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의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로 얘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권에서 압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반쪽 승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상반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베 총리의 목표로 봐가지고는 반쪽 승리죠. 예. 아베 총리는 뭐 헌법 제9조 그러니까 일본은 그 2차 세계 대전에 지고 나서 미국이 평화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군국주의하고 합하지 마라, 너네 나라는. 그래서 군대도 못 갖게 해서 헌법 구조에 군사력이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국제 분쟁에도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근데 이걸 고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대 수상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선두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그러면 일단 개헌 발의선을 확보는 못했습니다. 네. 164인데 뭐 160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계산을 다 뽑아보면 그럼 반쪽 승리라고 봐야죠. 네. 그런 점에서 그럼 이제 아베는 어떤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아베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아베라는 사람의 출신은 야마구치현입니다. 야마구치현은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던 곳이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한국은 일본의 이익 범주 안에 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본거지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현은 우리나라 뭐 경상남도 북도 같이 그런 그 지방 단위를 부르는 명칭인데요.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2006년도에 총리를 한 번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때 뭐 뒷얘기를 몸이 아파서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그때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만든 사람이 아베입니다. 방위청은 차관급입니다. 방위성은 장관급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아베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일본의 총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반도체 부품 소재를 가지고 이걸 수출 규제를 엮을 수 있는 무서운 정말 한편으로는 치졸한 그런 일본의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마다 정치적인 특색이 있고 정치가 이렇게
세습으로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해서 뭔가 그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면 뚜렷한 성격을 갖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야마구치 현은 일본의 깡패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깡패가 야마구치 구미죠. 야마구치. 또 야마구치는 우리 남해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먹겠다라는 지도자가 그쪽에서 총리만 6명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층의 변화가 이제 감지됐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의 차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전 세대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군국주의, 전쟁광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지네들도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하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지겹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전전 세대가 그런 또 생각도 갖고 있는 게 또 전전 세대입니다.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전후 세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저렇게 중국하고 맞불 놓을 정도로까지 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지지하죠. 근데 투표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과반을 넘기지 못해서 24년 만에 최저 투표율이다라고 하는데 이 낮은 투표율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뭐 투표하는 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선진국 어디나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다 투표율이 떨어지잖아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정치적 무관심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죠.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으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투표를 했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혼율과 투표율이 똑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진국들의 큰 문제죠.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아베 총리 자체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투표율이 낮은 것도 있습니까?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고요. 2021년 9월까지 지금 총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올 11월이 되면 일본이 근대화돼서 총리제를 실시한 이후로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총리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헌법 개정에 대한 분위기를 더 만들어 놓고 그만둘 사람이죠. 이미 작년 12월에 아베 총리는 항공모함을 갖겠다는 구상을 발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자위대를 헌법 개정하겠다는 게 자위대를 국군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한국은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지금 무역 보복 조치만이 아니고 앞으로 파상 공격을 더 해올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만 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반도체 부품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못할 건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볼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외교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외교적인 라인으로 뭔가 이것을 대응을 해나가려면 뭐부터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은 옛날처럼 일본이란 것은 국회의원을 해도 10선, 11선이 보통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 옛날에 뭐 돌아가신 김종필 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원 외교를 잘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저쪽은 자주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다가 내각 책임지니까 국회의원이 대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외교의 키트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본을 대하는 외교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원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저 너무 형식적으로 친하게만 지내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가서 틀어져 갖고 그냥 돌아와 버리고 네. 뭐 그거 아니면 그것.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야죠. 예. 무게감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고 의원회계를 해나가야 된다. 그걸 일본을 다루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뭐 대화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에게는 의원에게대로 하고 정부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부는 뭐 조금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가급적이면 고위급, 아, 뭐 정상이면 더 좋겠습니다. 예. 정상끼리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 얘기를 해야 문제가 좀 빨리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베 총리도 역대 총리 중에서 예. 한국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루는 총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과거사 문제라든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둘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얘기가 여러 급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빨리 풀릴 거라 보고요. 거기에 미국이 예. 분명히 개입을 할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한미일 관계가 잘 되는 거를 미국은 원하거든요. 예. 그래야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국은 분명히 뒤에서 등을 잘 밀고 서포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등을 밀면서 서포트 하는데 나름대로 일본 쪽에 더 힘을 실어주거나 할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에 레버리지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도 우리가 뭐 이거를 8월 말에 끝나는데 끝내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그거 사실 미국이 하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날려버려야 되는데 예. 우리가 미국 당신들 뭐 생각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레버리지입니까? 예.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레버리지도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봐라 한국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일본 니네들도 좀 양보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미국에게 할 말을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일본의 야당 세력이나 또는 평화를 지지한다고 하는 평화 양심 세력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빨리 일본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첫째는 그 교류가 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본도 그 시민단체에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네. 그런 시민단체가 유대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오랜 기간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는 목표를 가지고 관계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일본을 상대할 때는 이 단말마적으로 이렇게 상대해서는 일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양심색들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 역사를 뉘우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이런 모임들하고 우리가 60년, 10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를 맺어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유대관계를 폭넓게 끈기 있게 해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정치의 목소리가 되고 예. 또 역사의 목소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